예,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독자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 막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미 본토를 위협하면서 이 추가 도발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8월 위기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6차 핵실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도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예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도발할 것으로 우리 이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미 벌써 김정은은 이야기를 했죠. 예.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계속하겠다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SLBM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미사일도 다시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임박했고 늘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하시라도 발사할 핵 실험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던 핵시설까지 다양한 지금 도발에 있는 그 자원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때까지 예. 어쨌든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는 예. 것이 북한의 의도일 거고 예. 물론 이제 미국은 그 북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예. 것이 북한의 속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신 대표님 예전에 예상하시면 다 적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민들 많이 불안해합니다. 네. 이게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이게 도발을 할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신 대표님 예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아직 국제 제재, 유엔 결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러시아나 중국의 반대로 또 러시아는 지금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통일적으로 또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예.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명분을 가지고 미국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발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것이 좀 더 아프게 예. 북한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 작용으로 또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데 방금 이제 이사 말씀을 하셨듯이 예. SLBM이나 예. 북극성 2형 지금 또 3형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3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에 대해서 설왕설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왕설래할 수 없도록 예. 지상 한 100km 정도에서 폭발시켜 버린다든지 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사일 관련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지난 5차 핵실험까지 패턴을 쭉 보면은 성공한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에 한 3개월 전후를 해서 예. 핵실험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 성공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국제사회가 깜짝 놀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또는 유엔 상임이사회 규탄 결의, 규탄 성명 이런 것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북한 다시 반탄 작용으로 핵실험을 해왔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이제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이번에 했으니까 예. 한 10월 달 전후로 해서 예.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자, 북한이 최근 이 로미오급 등 잠수함 7, 8척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배치를 했다고 하나요? 출항을 시켰죠. 출항을 시켰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네. 이런 정보가 있어요. 자, 네. 이게 어떤 SLBM이라 할 때 그러니까 잠수함을 활용한 어떤 도발을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 잠수함들이 7, 8척이나 7, 8척이나 갑자기 바다에 나가서 작전할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대규모로 뭔가 바다에 나가서 작전할 일은 없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뭐 할 건가? 예. 지금 통해 바다에
잠수함이 도대체 몇 척이 있는가? 이건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아주 극도의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동해는 잠수함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나라의 잠수함이 작전을 하고 있는 곳이 동해라고 예. 알려져 있거든요. 예. 러시아 잠수함, 중국 잠수함, 일본, 한국, 미국, 북한.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SLBM 도발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것을 미국이 위협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지금 동해에 저는 미국 잠수함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미국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이 심포급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심포항 마양도 기지에서 나와서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 뭔가 튜브를 연다든지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속에서 격침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뉴스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은 이 심포급 잠수함 예, 한 척밖에 없는데 예.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당분간 몇 년 동안 SLBM의 어떤 그 발전 단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로미오 잠수함들이 7-8척이 동시에 나온 것은 혹시 미국 잠수함,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나 한국 해군 잠수함이 예. 이 북한 NLL 북쪽, 즉 그 마영도 기지 주변에서 매복을 하고 예. 심포급 잠수함이 나오면 공격할 예. 우리가 있으니까 예. 그것을 정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사님 그 SLBM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위협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미사일이 갖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거리입니다. 예. 얼마나 멀리 날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만 킬로 이상 날아가게 돼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경우가 되는데 SLBM일 경우 그러니까는 잠수함이 실어서 나를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ICBM 것도 그렇지만 이 잠수함이 실어 나올 경우에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심포급 같은 경우 고래급이라고 이제 CNN은 고래급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심포급이거든요. 예. 심포급이 2,200톤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그 같은 항속거리가 한 3,000km 갑니다. 3,000km 가고 나서 또 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면은 예, 예. 3,000km는 그저 먹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다가 하나 이게 사정거리를 줄여서 가까이 가서 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SLBM의 장점이기도 하나.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잠수함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모르고 예. 그 정도로 뭐 한 게 찾을 수 없는 게 잠수함이기 때문에요. 예, 예.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위협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하는 것처럼 그 핵 전략의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삼축 체제라는 것이 예. 바로 이제 ICBM 그리고 이제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서 실어하고 있는 이제 B2B 획득기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트라이아드 삼축 체제라 그러는데 SLBM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 북한으로서 두 가지를 지금 장착하게 되는 예.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 CNN 방송이 미국 군 당국자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 콜드런치를 하면서 저기 사출 시험을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했는데 네.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신 대표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콜드런치, 즉 차가운 발사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화성 14형이 발사되는 것을 보는데 예. 화성 14형 발사되면 어떡합니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쫙 나오면서 미사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걸 핫 런치라고 합니다. 예. 뜨거운 발사. 즉 점화와 동시에 불꽃이 나오는 것을 예. 핫 런치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콜드 런치는 왜 나오냐면은 잠수함에서 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뜨거운 뭔가 이 불이 나오려면은 예. 산소가 있어야 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바다 속에는 물 속에는 산소가 그렇게 태울 만큼 없지요. 예. 그러면은 불꽃이 안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콜드런치는 튜브에서 뿜어내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냥 퉁 튕겨져 나옵니다. 예. 튕겨져 나와서 어느 정도 고도가 되면 그때부터 불이 점화가 돼서 예, 쫙 예. 올라가는 게 콜드런치거든요. 그럼 바다 속에 잠수함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를 들어서 10m 또는 50m 수심에서 만약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예. 한 50m는 그냥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불력에 의해서 올라올 수도 있죠. 예. 물이 불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게 넘어지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넘어지지 않고 그 불력에 의해서 그대로 위로 솟구치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예. 계속 원하는 올라갈 방향 쪽으로 가면서 불꽃을 붙여야 되거든요. 예, 예. 이 연습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극성 3형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북극성 3형에 대한 이 콜드런치 기술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북한은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핵실험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5차 실험이 작년 9월 9일인가요? 네, 예, 9월 9일. 그렇죠. 예,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년이 되는 날이. 네. 그래서 덜컥 뭐 두렵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날짜를 또 계산해 보니까
자, 지난번에 38로스는 아직 그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갱도 부분에서 뭐 그런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라고 해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분석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신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핵실험 가능성 하반기에. 저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또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진행이 되고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지금 서쪽에서 인도하고 전쟁 직전에 있거든요. 미국이 또 인도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예. 그 미국이 실어주고 있는 힘을 좀 빼려면은 중국은 미국과 너무 각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반도만 보고 있지만은 예. 미국은 전 세계를 보면서 사실은 바둑 두듯이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북한 쪽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 예. 그것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상태가 된다면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미국 국민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이 6차 핵실험을 새로 감행을 한다면 최소 100킬로톤 정도의 핵실험을 할 자신이 있을 때 할 것이다. 위력이요? 그렇죠. 지난번 5차 때는 얼마였습니까? 지난번 5차 때 우리 언론은 예. 또는 우리 정부는 10킬로톤이라고 예, 발표를 예,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2차 핵실험부터 쭉 데이터, 지진파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예. 지난 5차 핵실험은 40에서 많으면 80킬로톤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그 분야를 가지고 예. 제가 그 예. 논문을 적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소한 5차 핵실험보다 한 2배 이상의 또는 1.5배에서 2배 이상의 위력을 보일 자신이 있을 때 예. 그것이 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이미 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고 그렇게 해서 한 10월 전후 9월부터 10월 전후에서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자, 봅니다. 이사님, 아까 신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재진입 성공 기술 가지고 논란이 좀 있다, 설왕설래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한국도 포함해서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어제 그 재진입 관련해 가지고 탄두의 어떤 섬광이 그 일본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그 모습 보니까 좀 심상치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재진입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용우 의원은 이제 예. 국방위원장이기도 예. 하죠. 그래서 아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좀 예, 받고 예.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근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섬광 문제인데 예. 떨어질 때 탄두가 내려와 떨어질 때 아마 타서 없어지거나 재진입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그런 섬광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이 일정 부분 성공했을 거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이 일본의 관측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관측이기도 하던 것 첫 번째고요. 예. 또 하나 그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탄착 지점인데요. 예. 탄착 지점이 지난번에 7월 4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 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의도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재진입을 할 때 만약에 대기권에서 이 탄도가 빗나가거나 했으면은 그 자리에 떨어져서 자기가 원래 원했던 장소에 떨어지지 않게 된 낙하 지점을 빗나가게 될 텐데 예.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북한이 의도했던 그 지역에 떨어졌다. 예. 이 두 가지를 봤을 경우에 재진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공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두 가지가 고민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외교 협상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것을 자꾸 ICBM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은 그 ICBM을 인정해 주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그 값을 적게 쳐주려면은 ICBM으로 인정을 안 해줘야 되는 협상론적인 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다른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 국가 안보적인 입장입니다. 국가 안보의 기본은 뭐 worst case approach라 그래서 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방어책을 준비하는 것이 예. 안보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경우는 ICBM에 저런 의도가 있고 시도를 했으면 국방 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걸 ICBM으로 인정해 놓고 예.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거 사실 조금 이 분리가 좀 돼서 고민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예. 부분이라서 아마 여기에서 국민들이 혼선 없이 좀 받아들여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가? 이제 뭐 킬체인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는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 잠수함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뭐 킬체인이야 이제 뭐 육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방개혁 과제에 뭐 그게 담겨 있나 보죠. 예. 근데 이제 SLBM 관련해서 핵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건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검토할 만한 내용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비용 문제는 예. 지금 우리가 장보고 3라는 사업을 통해서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배치 1이라고 해서 2척을 이미 계약을 해서 건조하고 있고 또 배치 2, 즉 2차선 그 계약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의 보관은 그 3차 사업에 가서 이미 계약된 건 어쩔 수 없고 3차 사업에 가서 그것에다가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핵잠수함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척당 한 1조 원 넘는 그런 예. 예산이니까 예.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도 핵잠수함 할 수 있다. 그 3차 사업을 최소한 3차 갈 거니까 예.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핵잠수함 하자. 예. 송영무 장관의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예. 자신이 예전에 이러한 사업 해군의 예전에 그 핵잠수함 추진하던 프로젝트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자신이 진행을 하는데 관여했던 적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예, 예.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우린 비핵 국가다. 뭐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냐? 이제 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비핵화 선언했지만 핵 무기를 안 가지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잠수함 자체는 무기지만 예. 그것이 핵 분열, 예. 핵 융합을 통해서 적에게 타격을 주는 무기는 아니죠. 연료가 핵일 뿐이죠. 원자력이죠. 그래서 예. 원자로, 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원자로가 아니고 스마트 원자로라고 해서 아주 작은 원자로를 예. 잠수함에다 싣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동력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주장인데 예. 그러면 이게 우리만의 주장이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브라질이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브라질은 비핵 국가 아닙니까?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핵 보유 국가들이에요. 인도 포함해서. 그런데 브라질은 비핵 국가고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핵 개발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그 말이 즉슨 우리가 지금 먼저 지금 뭐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고 브라질이 하는 거 보고 가면은 브라질이 하는데 우리도 좀 해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험난한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이거 사실은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지 갖는 게 이제 장기간 오랫동안 자망해서 이제 자망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건 미국 같은 이제 대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전략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략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 핵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처럼 한반도 우리는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한반도에 있는 하는데 연안 방어만 하면 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핵 잠수함을 가지고 1조 7천억 정도 아마 적게 드는데 예. 3천 장보급이 한 1조 정도 들고 예. 1조 7천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 전략적으로 예. 그렇게 필요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작은 뭐 아까 말씀드린 214급 1800 로미오급이나 예. 예. 그런 작은 잠수함들 여러 대 우리가 더 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 가라앉고 물속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연안에 있으면서 북한 잠수함이 사라지면 바로 같이 자망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어디 있는가 봐서 징후가 있으면은 그쪽에 격추시키거나 하는 잠수함이 오히려 우리에게서는 다 방어에 더 유리하지. 굳이 그렇게 1조 7천억짜리 들여가지고 핵 잠수함을 그래 하는 것이 예.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군사 전략적으로 그 봤을 경우에 굳이 필요한가라는 전문가들 의견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전문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말씀을 하는 전문가는 예. 어떤 예. 전문가냐면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기를 억제하고 싶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는 해군력이 강해지고 또 해군력이 강해지려면 당연히 해군의 예산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군의 예산이 많이 가기를 싫어하는 일부 군인들이 예. 이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이 허점이 뭐냐면 우리 214급 잠수함 말씀을 하셨는데 214급이 물속에서 자망을 14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쫓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14급은 시속 5km로 움직입니다. 근데 쫓아가려고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만약에 속도를 냈다. 예. 2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예.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무한 동력이기 때문에 시속 30노트로도 뭐 몇 달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배터리 방전되면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해항에서 마양도 기지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일주일 걸려요.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양도 앞에 가서 그냥 나 여기 왔다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왜 예. 필요하냐면은 예. 무한 동력이니까 우리 동해 일함대 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마양도 앞에 가서 그 심포급 잠수함 또는 앞으로 북한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 3,000톤 그 SLBM 3발 꽂는 그 잠수함이 나올 때까지 언제고 매복해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예. 잠수함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아마 북한이 핵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 원자핵과 같은 대칭적인 개념에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내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적절성 논란은 뭐 이후에 정말 추진한다면 그때 이제 이야기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장관 어제 이제 국방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국방 개혁으로 이 작전 개념 바꾸면 북한의 독자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킬체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독자 타격이라는 것이 그 우리로 봤을 때 이제 예방 타격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그거는 예. 뭐 국제법적으로도 일단은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북한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하겠다고 그러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이 독자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은 그걸 자꾸 본인들로서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자초하는 경우가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불바다 만들겠다가 너 온전치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선제 공격의 빌미가 국제법적으로 계속 정당성이 쌓여가는 부분이 있어서 북한도 그렇게 그냥 국제법을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예. 그렇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로서는 이 독자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이라는 것이 기본에 징후가 보이면 예. 타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뭐 개념적으로 벌써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이제 ICBM급을 이렇게 수시로 쏘고 있어요. 자, 궁금한 게 과연 북한의 어떤 경제 사정으로 미뤄봤을 때 이런 걸 개발하고 시험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 지금 일부에서는 예전보다 경제가 좀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서 충당이 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가능할지 그걸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걸 우리 자본주의적 그 경제 상식으로 예.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예. 북한은 더 이상 지금 할 수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데 미사일 한 발 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이 정도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걸 개발하는 데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의 국제 통용 가격이 한 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쳐도 100억이죠. 노동 미사일 한 발이 1000만 달러예요. 예. 그러면은 뭐 많이 쳐줘도 120억이죠. 그럼 미사일 한 발 쐈으니까 120억 날아갔네. 오늘 120억 쏴버렸네. 예. 이렇게 하지만은 예. 그것은 우리의 상식이고 북한은 인건비 들지 않죠. 원료비도 완전 마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이런 것을 개발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북한이 아무리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 하더라도 예. 북한 이 어떤 정권이 이 자신들의 사활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제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장마당에 대해서 아직 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과거에 배급받아서 살던 때보다는 예. 뭐 장마당 터치 안 하고 예. 또 우리처럼 부가세다 뭐다 이런 거 매기지 않으니까 예. 오히려 그 장마당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편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 정권 전체의 어떤 곡간이 튼실해졌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해서 한다면 그 어떤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것도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이란에게 2010년도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2015년 7월 달에 즉 5년 후에 손을 들었어요. 북한이 만약에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핵 보유국 완전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란처럼 그때 이란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할 때 우리가 미국에 협상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또 한국은 또 예외를 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예. 즉 이란에게 너무너무 강력하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에게는 그 5년이란 이란에게의 5년이란 시간이 북한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 정말 가혹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북 제재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재에 앞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의 완성도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까지 대안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김중배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의 핵 전력 증강으로 동북아 안보 균형의 추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미국 내 매파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당장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성명으로 대화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핵 전력 완성 이전 선제 타격론을 주장해온 브루스 클링너도 한국과 북한이 맺은 200건 이상의 협정이 북한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가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우려하던 목소리는 잦아드는 대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레짐 체인지의 주장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외교의 근간을 세웠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강경파 네오콘인 제이 레프코위츠가 내놓은 해법들은 지각 변동의 징후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키신저는 현 국무장관에게 북한 정권 붕괴 후 중국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옵션에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로 읽힙니다. 레프코이츠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하나의 한국, 통일된 한반도를 포기하는 진짜 당근을 중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권 유지에 필사적인 북한의 무모한 도박수가 한반도 전체를 올가매는 올무로 작용하리란 우려의 배경입니다. 본토 위협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담판을 통해 한반도 체제 전환을 모색하려 한다면 휴전 대신 영구 분단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자, 미국 언론 등에서 이제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 정권 교체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붕괴시킬 어떤 방법, 또 이후에 벌어질 사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미국 조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재라는 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핵야욕을 이제 줄이거나 없애서 이제 하겠다는 그 제재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라는 것은 핵무기가 있더라도 핵무기를 갖는 그 손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핵은 미국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김정은의 핵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그 손을 바꾸겠다. 이것이 레짐 체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헨리 키신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 주목되는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가능하냐? 예. 그거는 사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과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쓸 수 없는 카드가 될 테니까 예. 미국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소설에서는 나오잖아요. 예전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제재나 우리 신 대표님도 말씀하신 이 제재가 갖는 한계, 유엔 다자 제재가 갖는 한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갖는 그런 한계, 그렇다면 남아 이제 독재 제재를 통한 이제 압박 이런 것들과 함께 도대체 이게 미국으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다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좀 만지작거리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카드인데 이것을 쓰면은 정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이 서면 할 수 있는데 이거조차도 소진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핵을 가진 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미국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조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대표님 그 관련해서 시나리오는 있는 겁니까? 미국 쪽에? 시나리오 있죠. 여러 가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분석과 정보에는 진행도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란 것은요. 정말 계획을 다 했다가도 내일 전쟁하는 D-Day가 내일인데 D-5분에도 전쟁이 중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오는 부대 중에 하나가 미 본토에는 25사단이에요. 경보병 사단. 예. 수송기로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공중 강습을 하죠. 예. 이 25사단이 사단급으로 지금 공중 강습 훈련을 이제 바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 예. 또 82 공수사단이라고 있는데 다 공수 특전대죠. 여기가 또 사단급으로 지난주부터 공수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예. 사단급으로. 예. 그리고 10 산악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악에서 주로 작전을 하는 예. 그런 아주 산악 지역에 특화된 사단인데 이게 일부가 지금 우리 군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산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개마고원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쏘았던 그 자강도 지역, 양강도 지역 여기가 산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군산으로 산악 사단이 들어옵니까? 예. 이거 주는 사인은 분명하죠. 따라서 미국이 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이 작전을 개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또 예. 한국 정부와 협의도 하겠죠. 예. 그래서 또 미국 국내 여론도 반영을 하겠죠. 예. 네. 이것을 전쟁을 결심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정권 재창출이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예.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전쟁이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미국과의 외교 이런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뭐 주한미군 철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보내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정말 철수할 예. 미군이 철수할 수 없어요. 통일이 되어서 미군이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에 통일이 되어서 미군이 그 통일로 인해서 철수해야 된다면 미국은 통일시키지 않습니다. 예. 왜? 한반도에 반드시 미군을 주둔시켜놔야 그들의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게 주는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정부도 이제 굉장히 답답하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인지 뭐 미국 유엔 주재 대사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떤 제재가 필요하고 거기에 앞서서 무슨 군사 행동까지 이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일 그 미국의 ICBM이죠. 미트맨 3라고 하나요? 네. 예. 이 발사를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벌써 3번 했고 이번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꺼낼 카드 중국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면 앞으로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룰지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ICBM을 예. 쏘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압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압력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어.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 미니트맨 3 자체가 제가 예.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폐기하는 수순에 있는 핵무기예요. 아. 왜냐하면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통해서 예. 미국이 가지게 되는 미국의 앞으로 핵 전력은 전부 다 잠수함 발사 핵 탄도미사일로 핵 군사 전략을 변환시켰고 지상 발사 핵 미사일 미국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으니까 있는 재고품 사용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의지가 이 정도 있다. 예. 너희들이 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라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그 북한이 사실은 현실적인 압박을 느끼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네, 뭐 미니트맨 3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이제 다탄도 미사일입니다. 다탄두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된 그거 또 최초로 개발된 ICBM 중에 최초로 된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이제 ICBM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분명히 이제 미국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위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는 나라다. 북한 너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예.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자체를 이제 북한이 위협으로 느낄 것인가 이거는 억지 전략의 다른 논리가 좀 필요한 것인데요. 일단 저도 뭐 어쨌든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크게 그게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진짜 압박을 느끼는 그는 10 산악사단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 그게 정말 무서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기원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